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 단체가 윤석열 국힘당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박사모 회장단은 윤석열 후보는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후보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인 박사모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사모 회장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석열 후보는 무너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의힘의 입당 대선 후보가 되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박영수 특검 밑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임명직 공무원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받았기에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되었다 볼 수 있으며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에서 윤 전 총장의 상대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선 당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사모 회장단은 홍준표 후보는 불법 탄핵을 당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킨 두 번의 상처를 준 탄핵 세력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는 박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주범이라 국민의힘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각 지역과 공무원들의 백신 강제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천 명의 경찰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가한 대규모로 시위로 번져 백신 의무 강제 접종에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에서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과 시민 수천 명이 참가한 거리 시위에 나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명령에 맞서 자유수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참가한 약 6천여 명의 뉴욕 시민들은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 맨해튼의 뉴욕시청 앞까지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반대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대의 특징은 각 직종의 공무원들이 참가하는데 뉴욕경찰 NYPD, 뉴욕소방 FDNY 대원들도 제복을 입고 참가했습니다. 이날 참가한 퀸즈 중부에 위치한 뉴욕소방 제274 진압대의 제이슨 웬델 소장은 뉴욕시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지난 20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노출됐었다며 우리 대부분은 병을 완벽하게 이겨냈고 자연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뉴욕시장을 비롯해 정치인들은 우리들이 자연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는 포갑이나 다름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웬델 소장의 주장은 소방대원들은 자연 면역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며 굳이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음을 강력 주장한 것입니다. 자연 면역력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면역력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축적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자연 면역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논문과 의학계의 주장은 자연 면역력이 백신 면역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하며 변이에도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원델 소장은 또 오늘 수천 명의 뉴욕 소방관과 경찰관, 환경미 화원, 교사들이 터무니없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항의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지난 22일 교도소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했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체되거나 무급휴가를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면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백신을 반드시 맞도록 강제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의무는 약 16만 5천 명의 뉴욕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부여됩니다. 백신 접종 기한은 11월 1일까지이지만 30일, 31일이 주말 공휴일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29일까지 맞아야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웬델 소장은 적자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백신 접종 명령을 자유의 침해로 여기고 개인의 선택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거부할 것이라며 시장은 백신 접종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응급구조대원, 경찰관, 환경미 화원이 떠난 도시는 오히려 더 불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시위대들의 공통의견은 실제로 정부 발표를 들여다보면 백신의 효과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백신의 효과에 확신을 갖고 발표했다면 나도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및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질 것인가의 의미가 가미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일자가 막판으로 갈수록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며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다음 달 2일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절친인 민주당 소속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후보 간 양자 구도 속의 주지사 선거를 치릅니다. 버지니아주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며 최근 4번의 대선과 또 5번의 주지사 선거 중 4번을 민주당이 이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선거 분석 전문 매체인 5381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기준 민주당 맥컬리프 후보가 6.8%포인트 차이로 앞섰지만 29일 기준으로는 민주당 맥컬리프 47.2%, 공화당 영킨 47.1%로 근소한 차이로 그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맥컬리프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된 반면 공화당 영킨 후보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급상승세를 타고 따라잡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폭스뉴스가 지난 24에서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투표할 가능성이 큰 유권자 중에서는 공화당 영킨이 53% 지지율로 민주당 맥컬리프의 지지율 45%를 8%포인트 앞선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의 20에서 26일 조사에서는 맥컬리프 49%, 영킨 48%로 오차범위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우위로 통하던 버지니아주의 지지 세력의 오차 내의 승부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혼란, 코로나19 재확산 등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이번 선거에 많은 평가 성격을 지녔다는 분석입니다. 한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은 물론 내년 11월 중간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민심의 풍향계라는 것입니다. 이한 급박한 상황을 맞이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앞세워 유럽 순방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직접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흩어진 민심은 과연 얼마만큼 끌어올릴지 정치 관계자들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일 전날 버지니아와 다른 주의 각종 선거 후보를 위해 화상 유세를 개최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번 버지니아 선거가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내달 2일 버지니아와 함께 주지사를 뽑는 또 다른 주인 뉴저지 선거전도 관심사입니다. 뉴저지주도 역시 민주당 텃밭입니다. 이러한 민주당 지역인 민주당 소속인 필 머피 현 주지사가 재선을 노리고 공화당 잭 시아타렐리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8월만 해도 민주당 머피 후보가 15%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유지하는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에서 28일 페어레이 디킨슨 대 조사와 17에서 26일 스톡턴 대 조사 때는 각각 9%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었습니다. 특히 지난 15에서 18일 에머슨 대 조사에서는 머피 후보의 우위가 불과 4%포인트로 줄어 이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통하지만 주지사 선거전에서는 일종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종종 배출된 지역인데다 민주당 현역 주지사 중에 연임에 성공한 경우는 1977년 선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1월 2일에 두 곳의 주지사 선거 외에도 버지니아 주 하원 선거, 보스턴과 시애틀, 버팔로 시장 선거 등이 동시에 치러집니다. 미국은 대선과 연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해와 그 2년 뒤 대선 없이 연방의원 선거만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초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나 지방정부별로 선거 시기가 달라 중간중간 열리는 소규모 선거 역시 민심을 읽는 계기로 작용하는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10여 명이 자연면역 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획득한 자연면역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다이애나 하스버거 등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자연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이 재감염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사 출신인 하시버거 의원은 최근 위성채널 NTD에 출연해 자연면역은 가장 좋은 보호수단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과학 연구들이 있다며 자연면역이 백신 접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강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감염 후 회복해 자연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의대와 LA 대 공동연구팀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임상시험 연구소 큐레이티브의 직원 5,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분석해 자연면역 획득자의 재감염 확률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전염병학과 연구팀은 직원 52,23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한 번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 중 재감염 사례는 0이며 이들은 백신 접종이 필요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계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연방보건당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자연 면역 획득자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화이자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3차 접종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이 남아돌고 있지만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인구는 전체의 57.8% 정도이며 접종률 증가세는 8월 말부터 정지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시버거 의원은 많은 미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한다며 자연 면역력이 백신 접종에 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면역 승인법안은 연방정부기관에 미국인들이 획득한 코로나19 자연면역을 인정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자연면역 획득자에 대한 예외 인정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초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민간 기업 등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19 검사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자연면역 승인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를 포함해 연방정부, 주정부, 각 지역 당국 차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곤경에 처하는 국민들을 위해 자연면역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시바거 의원은 어떤 연구에서 자연면역은 경우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때보다 더 높은 보호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도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역이나 천연두에 대한 자연면역은 이미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만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다니엘 웹스터 의원도 너무 많은 의료계 지도자들이 숫자로 입증된 수많은 증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웹스터 의원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은 혼란과 잘못된 정보, 불신만 일으킨다며 자연면역은 실질적이고 강력하며 지속력 있는 보호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면역 승인법안은 허시바거 외에 벤드류 뉴저지, 크리스 스튜어트 유타, 빌 포즈 플로리다, 메리 밀러 인디애나, 마리안네트 밀러 믹스 아이오와, 댄 비숍 노스캐롤라이나, 모 브룩스 엘라베마, 메디슨 코톤 노스캐롤라이나, 칩 로이 텍사스 등 10명의 하원 의원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상원 발의안은 공화당 마이크 리 유타, 토니 튜버빌 엘라베마,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단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2018년 코마트레이드 임원 출신 사업가가 개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축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와 같은 프랜차이즈 경기도 성남시 소재 1호점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코마트레이드는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 조직원으로 활동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차린 중국 전자제품 수입회사입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8년 1월 19일 대전 동구 가오동에 차이소 대전 가오점 개업일에 축전을 발송했습니다. 축전에는 차이소 대전 가오점 개업을 축하드리며 나날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중국 생활용품 전문 매장인 차이소는 2017년 7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1호점을 오픈하며 전국 16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2019년 2월 폐업했습니다. 차이소 전 대표인 배모 씨는 이 후보가 축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 비서관이었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축하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순회동에 위치한 1호점이 개점한 이후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와 함께 매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해당 매장을 방문한 모습을 담은 사진은
현재 SNS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 씨가 직원을 시켜 찍은 사진이다. 배 씨는 1호점 위치가 금호행복시장 지하에 있었는데 이 후보 부부가 전통시장에 장 보러 왔다가 들른 것이지 차이소와 이 후보의 접점은 1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도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는 축전 요청이 오면 비서실에서 의례적으로 축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2017년 대선 경선 이후에는 성남 지역 외에서도 축전 요청이 덜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금호 시장은 이 후보 자택 바로 앞에 위치한 곳으로 상가 건물 형태의 시장이라며 종종 현장 시찰을 하러 다니시고 명절 때도 애용하던 곳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차이소는 배 씨가 대표를 맡고 있었으며 해당 사업을 하기 전 코마트레이드 이사직을 맡았습니다. 코마트레이드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준석 전 대표가 범죄단체 구성 등으로 2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든 중국 전자제품 유통법인입니다. 해당 업체는 중국 샤오미 가전 관련 국내 총판 계약을 맺은 업체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중인 2016년에는 성남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1에서 2017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실이 수사기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표인 배 씨는 차이소는 코마에서 퇴사한 직원들과 함께 창업한 기업이라며 이전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것도 몰랐으며 차이소와 코마는 전혀 관계없는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성남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취지로 설립된 사단법인 새싹지킴이의 초대 단장이기도 합니다. 새싹지킴이는 성남시 경우경비연합회 소속 경호업체 직원 등 30명으로 구성됐는데 일각에서는 조폭 출신들이 속해 있는 단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후보 재임 시절 성남시 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프랑스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 윤정희 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과 윤정희의 5 동생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건우 씨는 28일 오전 서울 흰물결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그동안 말을 아껴왔다. 진실을 말로써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평생 음악에 전념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윤정희 방치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지난 여름 진희가 엄마를 모시고 바캉스를 떠났던 기간 동안 윤정희 형제와 PD수첩은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취재에 윤정희가 방치됐고 가족들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왜곡 보도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건우 씨는 윤정희 형제, 자매들이 그간 청와대 게시판을 비롯해 여러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왔지만 저는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있는 영화배우 윤정희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윤정희의 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윤정희가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딸과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알츠하이머, 당뇨와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MBC PD수첩이 9월 7일 윤정희 동생들의 주장을 담은 사라진 배우 성년 후견의 두 얼굴을 방영하며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PD수첩은 백건우 부녀가 윤정희를 강제로 파리에 데려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있으며 성년 후견인의 권한을 남용해 동생들의 만담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으로 인한 서부 항구의 하역 작업이 원활한 물류 교통의 대란으로 마켓의 진열장들이 텅텅 비고 생필품 가격의 급등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는 이번 대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한 주지사가 있습니다. 이 해결사의 주인공은 동부 플로리다가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된 항만 대란과 관련해 플로리다의 항구들이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월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플로리다 항구들도 화물 하역 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LA항이나 롱비치항 대신 해운업체들이 플로리다 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류가 이동하는 중국 미국 서부 항로의 종착지인 LA항과 롱비치항에는 현재 150여 척의 컨테이너선이 입항대기 중이라고 항만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항구로 들어오는 화물은 미국 전체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이미 항구의 컨테이너 보관 용량은 포화 상태인데다
입항수속과 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할 트럭, 운전기사들까지 부족 사태를 빚으면서 대기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전망이 어두운 견해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민간 물류업체와 항만 측의 주치를 하루 24시간 근무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항만 관계자에 따르면 24시간 근무 체제가 갖춰지더라도 내년 여름까지 항만 대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벌써 몇 개의 운송업체는 플로리다 항만을 이용하고 있다며 며칠씩 기다릴 바에는 플로리다로 오는 게 나을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시범적으로 주치를 24시간 체제에 돌입한 LA항과 달리 플로리다의 항구들은 이미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항만대라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 공급 차질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일어서려는 경제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들은 가동을 중단하고 일시 폐쇄에 들어갔으며 다른 사업자들도 공급 부족을 우려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투자를 늦추고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은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해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지난 21일 공급망 차질이 특히 단기적으로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엄청난 걱정거리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억눌렸던 소비가 연말 소비 대목을 맞아 터져나온 가운데 석유 등 연료 비축 수요, 제조업체의 생산 중단 및 재고 감소,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전에 없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여행, 숙박, 외식 등 서비스 업종에서 이뤄져야 할 지출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이며 충격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20일 MS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관심 두지 않았던 상품과 생필품을 개걸스럽게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와 50억 원이 넘는 금전 거래를 한 언론사 고위 인사가 했다고 경향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언론인이 소위 50억 클럽에 속한 인물로 봤습니다. 김만배, 언론사 입사 선배 홍모 씨와 50억 원 넘는 금전 거래라는 제보아래 보도했는데 이 신문은 언론사 고위 인사인 홍모 씨가 김만배 씨와 50억 원이 넘는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취재 결과 홍 씨는 2019년 무렵부터 3회에 걸쳐 차용증을 쓰고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2019년은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 수익을 거두기 시작한 때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동매체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의 규모는 1회당 수십억 원 수준으로 홍모 씨는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김만배 씨의 언론사 입사 선배인 홍 씨는 금전 거래 등을 위해 성남시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장면을 회사 임직원 다수가 목격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위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명단 속 인물 가운데 돈을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을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인 출신 5명의 이름을 밝혔지만 홍모 씨만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홍 씨가 박 의원이 언급한 차용증 위장 사례에 해당하는 인물로 추정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50억 클럽과 관련해 2명에게 돈이 실제로 전달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는 이들이 곽상도 의원과 홍모 씨일 것으로 추측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화천대유 임직원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곽 의원과 홍모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홍 씨 측은 돈을 빌린 날로부터 빠르면 수일, 늦어도 2에서 3주 후에 모두 상환했다고 주변에 피력하며 대장동 사업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